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사연을 들여다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남편의 외도,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세상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믿기 힘든 사연들 중 하나입니다. 다정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외도를 저지르던 중이었고 그 뒤를 지키던 사람들의 정체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와 같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결혼을 하며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죠. 원래는 중소기업에서 제 커리어를 차근히 쌓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혹시 일 그만두는 건 어때? 우리 결혼이 늦은 만큼 임신을 좀 서둘러야 하잖아. 아무래도 일하면서는 몸 관리도 힘들 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난 당신 그렇게 힘든 거 싫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꼭 일까지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 회사 생활이야 어느 정도 적응해서 별로 힘든 것도 없고 우리 회사는 연차나 반차 사용에 눈치 주는 편도 아니라서 병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쉬면서 마음 편히 임신 준비하는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난 내가 회사 끝나고 왔을 때 당신이 집에서 날 맞이해줬으면 좋겠어. 밤 냄새가 솔솔 나는 포근한 집. 그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물론 당신이 아쉬울 건 잘 알지만 어차피 출산하면 쉬게 될 거 좀 일찍 쉰다고 생각하고 몸 관리만 신경 쓰자. 어?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쌓아온 일이 있고 제가 나아가고자 했던 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면 하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해야 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회사로 다시 돌아가긴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죠. 거기에다 남편이 강하게 저의 퇴사를 바라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가정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나이에 비해 자궁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물론 그 상황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기껏 임신 때문에 일도 그만뒀는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절망스러웠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저를 다독여줬어요. 본인도 힘들고 실망스러울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실망한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었죠.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에요. 이런 남편을 보면 제가 아이 이유는 없지만 남편 운은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다정한 사람이라니 사실 흔치 않으니까요. 단순히 임신 문제만으로 다정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모가 저를 불러다가 심한 핀잔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임신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둔 애가 결혼 3년 동안 임신 소식 한 번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내 아들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으면 적어도 너 할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듯 시모의 심한 말에 제가 나설 틈도 없었어요. 저보다도 남편이 먼저 나서 시모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아니, 엄마는 그게 아니라 워낙 소식이 없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한 말이지. 속이 상해도 우리가 더 많이 상하고 걱정이 돼도 우리가 더 많이 된다는 걸 몰라? 그리고 직장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 사람은 계속 직장 다니고 싶어 했는데 내가 못 가게 했어.
나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집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중이니까 엄마까지 괜히 이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남편이 어찌나 화를 냈는지 그날 이후 시모의 입에선 임신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더군요. 시댁에서 이런 사람이 친정에선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과 약속을 잡아 좋은 곳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제가 곤란하지 않게 용돈도 알아서 척척 챙겨주곤 했습니다. 제가 따로 챙길 게 없을 정도였죠. 집안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회사 일로 피곤할 법도 한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탁 정리며 설거지까지 도와주고 주말엔 청소기 들고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은 당연했고 오죽했으면 시모까지 저에게 넌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다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엔 내 아들 같은 남자도 또 없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그런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남편이 옆에 있어도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임신 소식도 없었고 저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어요. 그 시기엔 말수가 줄고 웃음도 사라졌죠. 당시 제가 유일하게 하던 취미생활이 재봉틀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작은 사무실 겸 작업실을 얻어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병원 그만 다니고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나한텐 당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당신 작업실 열쇠야. 집에서만 있지 말고 여기라도 오가면서 재봉틀도 하고 가끔 내가 너무 바쁘면 내일도 좀 도와줘. 말이 도와달라는 것이었지. 사실상 제가 출퇴근할 수 있는 일터이자 놀이터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남편의 배려와 사랑으로 저는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작업실에서 작은 파우치와 가방 등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런 남편에게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어요. 무역회사 특성상 해외 거래처를 자주 오가다 보니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될 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단점이라 하기도 애매했어요. 출장이 잦은 만큼 제가 괜한 걱정을 하지 않게 연락만큼은 끊기질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은 다들 물었어요. 야, 그렇게 자주 해외 나가면 걱정 안 돼? 아무리 착해도 남자 혼자 외국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출장 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보내줘. 어디 가면 여기 도착했어. 밥 먹을 땐 이거 먹는다. 호텔방에서도 잘 도착했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줘. 심지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시차 맞춰 연락할 정도라니까? 그만큼 남편은 철저했어요. 연락이 끊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세세하게 일정을 공유했죠. 그런 남편이니 걱정이 될 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자주 연락이 와서 제가 귀찮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출장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바로 시모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기만 하면 꼭 그날 오후쯤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 우리 집에 좀 오지 않으련? 와서 나랑 밥이나 먹자꾸나. 너도 네 남편 출장 가서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와서 나랑 시간이나 보내다 가면 좋지 않겠니? 말은 그렇게 부드럽게 저를 위하는 척 했지만 막상 시댁에 가면 온갖 잡일이 쏟아지더군요. 밥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잠깐이고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마당 청소, 빨래까지
잠시도 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부려먹었죠.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어요. 시모가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집안일이야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 네가 좀 와서 밑반찬 몇 가지 해놓고 가라. 그 말투가 어찌나 당연한 듯한지 싫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그래, 뭐 반찬 몇 가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싶어 그날도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둘러입고 부엌으로 갔죠. 시모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간장은 진간장으로 해라, 고추는 너무 크지 않게 다지듯이 썰거라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반찬을 만들다 보니 냄비며 프라이팬이며 온 부엌이 전쟁터가 돼 있었어요. 그제야 시모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럽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네 손맛이 좋아. 이제 이거 좀 식히고 나면 둘째네 좀 갖다 줘라.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는 너와는 달리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는 요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긴다더라. 맏며느리이자 손윗사람이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평소에도 대기업 다니는 동서가 주는 용돈 때문에 그렇게나 동서를 싸고 돌더니 결국 저에게 반찬 심부름까지 시키고자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며 참는다지만 이건 제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요구였어요. 하물며 늘 무시하는 잣대로 저를 대하던 동서였기에 더더욱 제가 한 음식을 제 손으로 배달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반찬을 싸지 않고 가만히 자신을 보고만 있자 시모는 언성을 높이며 다시 한번 명령을 하더라고요. 뭘 보고만 서 있어? 반찬 식기 전에 가져다 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안 먹어도 되니 하나도 빠짐없이 네 동선에 가져다 주거라. 알겠니? 어머님, 그건 싫어요. 저도 힘이 남아돌아서 여기서 음식 만든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니까 제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거 참고 온종일 불 앞에서 만든 음식이었다고요. 웬만하면 어머님이 시키는 거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네요. 뭐야? 너 진짜 속 좁게 이럴 거니? 반찬 이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야? 네, 이까지 반찬이니 더 주지 않을 거예요. 평소에 동서랑 제가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뻔히 아시잖아요. 저랑 동서 대면대면한 거. 하여튼 이까지 반찬 절대 동서네는 못 주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동서가 걱정이면 사서 가져다 주시든 직접 해서 가져다 드리든 하세요. 고분고분하던 평소와는 달리 제가 말을 듣지 않고 서 있자 시모는 씩씩거리며 제 어깨를 밀치더라고요. 그리곤 반찬통을 챙기기 시작했죠. 아유, 됐어. 내가 직접 싸서 가져다 주마. 저리 비켜. 절대로 두고만 볼 수만은 없었어요. 시모는 빠른 속도로 반찬통에 음식들을 옮겨 담았고 예쁜 종이 가방에 포장하듯 통을 넣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그 종이 가방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잘 먹도록 할게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내놔. 당장 내놓으라니까. 제가 분명 말했죠. 제가 만든 음식 절대 동선에는 줄 수 없다고. 그런데도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제가 가져가는 수밖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신 이런 건 시키지 마세요. 저 무시하는 손 아랫동서까지 챙길 만큼 마음이 넓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저는 그 길로 제가 만든 반찬들을 모조리 다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화를 가라앉히고 있으니 동서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형님, 어머님께 이야기 다 들었는데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반찬도 다 뺏어 들고 갔다면서요? 어떻게 집안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신 줄 아세요? 하여튼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 위계질서가 개판이라고요. 그러는 동서는 이런 동서의 건방진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지? 내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동서나 똑바로 행동해. 지금 소내라 사람인 동서가 손이 사람인 나한테 연락해서 이러는 것도 딱히 위계질서를 지키는 행동 같진 않으니까 말이야. 동서는 마땅히 할 말이 없는 듯 허참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나 마나한 말을 계속 들을 필요가 없기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슬아슬하던 동서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야 말았어요. 슈모와의 관계도 좋지만은 않았죠. 쉽게 말하자면 두 사람이 짜고 저를 은근히 왕따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같이 있으면 눈빛으로 말을 주고받고 제가 뭘 해도 괜히 트집을 잡는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불편하고 스트레스였지만 굳이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 일로 늘 지쳐있는 사람에게 시댁 문제까지 떠안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른 일도 아닌 시댁 일로 마음고생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희 부부 사이 역시 늘 따뜻했으니까요. 그렇게 무조건 당해주던 때와는 달리 제 나름대로 할 말은 다 해가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을 갔고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던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갓 담은 김치와 보쌈이 먹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그런데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 아무리 들어도 동서 목소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동서가 시모를 조종한 게 분명했죠. 솔직히 그 순간엔 그냥 무시해버릴까 싶었어요. 하지만 문득 다음날 귀국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갓 담근 김치에 보쌈을 곁들여 먹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간 시댁에 나를 세우며 지낸 것도 마음에 걸렸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결국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걸었을 텐데 그날따라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묘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감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정정 차림의 낯선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정미 씨 맞으시죠? 전 이런 사람입니다. 사설 조사기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흥신소 직원이에요. 사실 저희 의뢰인께서 한정미 씨를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대뜸 인사를 건넨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굵은 글씨로 땡땡 조사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불륜조사 전문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에 별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를 왜 찾으세요? 라고 물었고 흥신소 직원은 저를 한참 살피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휴대전화를 제 앞에 내밀더군요. 그 화면 속에는 출장 중이라던 제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혼자 아닌 낯선 여자와 함께 말이에요. 둘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어요. 여자의 어깨에 다정하게 두른 팔과 서로를 바라보며 주고받는 시선 속에는 익숙함과 애정이 가득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이 제게 사진으로 보내왔던 그 출장지 호텔 라운지였어요.
보여주는 사진마다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남자는 제 남편인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너무 황당한 상황에 말이 끝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의 이런 반응에 흥신소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부인이자 한정미 씨의 남편분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미 불륜은 확실해졌고 이것저것 더 깊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의뢰인께서 직접 한정미 씨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우선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떠나가고 난 후 한참을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제 눈으로 그런 사진을 봤다 해도 도무지 남편의 외도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다정했던 남편이었으니 설마 그럴 리가 없단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아닐 거란 생각의 끝엔 합성일 거란 생각까지 들었고 수십 번의 신호가 바뀔 때쯤엔 합성이 확실하단 생각으로 굳혀졌죠. 사실 흥신소 직원은 사기꾼이 분명하단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자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어요. 그저 앞만 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시댁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시댁은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저를 돕기로 작정한 건지 대문까지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초여름인지라 활짝 열린 거실 창문까지 더해져 시모와 동서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다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창남이랑 네 친구가 같이 외국에 나가 있단 말이지? 우리 창남은 출장이고 네 친구는 휴가 내고 따라갔고? 네, 원래 친구가 맡은 일이 있어서 절대 휴가 못 내는 거였는데 제가 친구 일까지 다 처리해주기로 해서 휴가까지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좀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저렇게 계속 붙여놔서 하루라도 빨리 아주버님 입에서 이혼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둘째.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둘째밖에 없구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뻣뻣한 첫째 내보내고 싹싹한 네 친구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첫째, 둘째 다 대기업 다닌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든든하구나. 그나저나 그 친구는 자기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있다더냐? 사실 처음엔 이혼까지 생각 없어 보였는데 요즘엔 생각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아주버님이 워낙 멋있으시잖아요. 다정하시고. 그래서 요즘 따라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조만간 저희가 바라던 대로 일이 굴러갈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을 만큼 적나라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흥신소 직원이 보여주던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배신감이 휘몰아치듯 몰려왔어요. 워낙 지극정성이었던 남편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말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의 정체가 동서의 친구이자 대기업 직장 동료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이 시모라는 사실까지 알고 나자 몸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꼬를 튼 이야기는 끝날 생각도 없이 이어졌고 결국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더군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첫째 걔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우리 장남이 그렇게 끼고 도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형님 보면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이 좋아야 사무실이지. 거기 가서 재봉틀이나 돌리면서 시간 낭비한다잖아요. 월세, 공과금에 전부 다 합치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든가 해야지. 이러다 내 아들 등골 휘게 생겼다니까. 안 되겠어. 내일이면 네 친구도 돌아온다고 했지? 연락해서 편한 날에 나 한번 보자고 전화 거라. 내가 만나서 등 좀 떠밀어야 일이 더 빨리 진전이 되지. 대충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애교도 없고 뻣뻣한 제가 꼴보기 싫었던 것이었고, 동서는 옳은 말만 하며 사사건건 부딪히는 제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대기업 다닌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동서에게 무직 상태인 제가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설친다고 생각되니 더욱더 제가 싫었던 것이었죠. 이렇듯 오로지 제가 싫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듣고 있다간 제가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를 정도로 저는 흥분 상태였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시댁을 벗어났어요. 제가 왔다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장바구니를 꽉 쥔 채 올 때와 마찬가지로 걷고 또 걸었죠. 그렇게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지도 모르고 걷다 보니 어느새 집안 거실이더라고요. 얼마나 주먹을 꽉 쥐고 걸었는지 손바닥엔 손톱 자국으로 푹 파여 상처가 나 있었고, 신발까지 신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일단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나니 타이밍 좋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는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야? 이러다 늙은 시어머니 배고파 저 세상 가겠어? 어머님, 가는 길에 가벼운 사고가 나서요. 지금 사건 해결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요. 내일 가서 해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내일 친구분들도 다 부르세요. 낮에는 친구분들 부르셔서 보쌈 대접해 주시고 저녁엔 남편이랑 식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럴까? 내가 먼저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네가 먼저 친구들 불러달라고 한 거였으니까 내일 딴소리하면 안 된다. 그럼요. 내일 제가 한상 제대로 차려드릴 테니 부르시고 싶으신 만큼 부르세요. 아시겠죠? 평소에도 사람 불러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던 시모였던 터라 제 제안이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어느새 목소리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묻어나는 톤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끈 터군요. 시모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상가녀의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뜻을 전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약속 장소가 전해졌고 저는 상가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부 물을 사이가 아니었기에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아니, 그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밤 11시를 넘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12시를 넘겨 들어오지를 않나. 출장도 잦아지고요. 그게 벌써 반년 전 이야기네요. 그럼 설마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반년이나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상해서 뒷조사를 했더니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제 아내와 그쪽 남편 엮어준 게 그쪽 동서라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쪽한테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상가녀의 남편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의 가방에서 지금껏 모아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던 사진은 물론 평일 밤마다 둘이 오붓하게 만나는 모습의 사진도 많더군요. 그리고 그 모든 충격을 한순간에 압도할 녹음 파일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상가녀와 제 남편의 대화를 담은 녹음이었는데 내용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누라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도 않아? 희진이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마누라 일도 못하게 하고 아주 공주님 모시듯 산다던데? 아깝지. 왜 안 아깝겠어? 그런데 회사 다니다가 바람이라도 나면 어떡해? 나는 돈 아까운 건 참아도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 꼴은 절대 못 보지. 뭐야,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자기는 이렇게 바람 피우면서? 원래 남자가 그래. 나는 돼도 내 부인은 절대 안 되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절대 바람은 안 돼.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게 했다던데. 설마 신혼 초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스쳐가는 여자들은 늘 있었지. 그런데 너처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여자는 없었어. 그러니까 괜한 질투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알겠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퇴사를 권하던 그의 모습. 제가 우울해하며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하자 서둘러 상가를 얻어 열쇠를 건네던 장면까지. 이제 알겠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밖에서 추잡한 짓을 하고 다니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발까지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일 거라 예상했지만 상상 이상이라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몸이 벌벌 떨려왔죠.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고작 30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너 이제 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도 나지만 내 친구들이 너 하나 기다리면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었잖니?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가서 요깃거리부터 내오너라. 너 기다리다가 전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으니까 서둘러. 시모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고 전 그런 시모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보고 이야기할까요? 예상치 못한 제 행동에 시모는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러대더라고요. 그 덕에 시댁에 있던 시모 친구들의 시선이 온통 제게 쏠렸고 저는 방긋 웃으며 가방 안에서 남편의 외도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던 시모도 사진이 한 장씩 나올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친구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기껏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게 뭐냐며 투덜대던 사람들도 상황이 점점 흥미롭게 흘러가자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평소엔 아들 자랑에 침이 마를 새 없던 시모였는데 그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는 대신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정작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인데 시모의 그런 행동을 보니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더군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준비한 복수의 무대가 완벽해질 수 있었던 거라고요. 생각하기로 했죠. 무엇보다 체면이 목숨 같은 사람이기에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들의 외도 사진이 뿌려지는 이 상황보다 더 치욕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고작 사진을 뿌려준 걸로 끝이냐고요? 설마요. 진짜 폭로는 이제부터였죠. 네, 바로 시모와 동서가 짜고 상간녀를 제 남편에게 붙여준 일 말이에요. 저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그 자리 한가운데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순식간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흘러나온 건 상간녀와 동서의 생생한 목소리였어요. 야,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주버님 꼬시라고 한 거 말이야. 우리 어머님 요새 하루가 멀다고 전화 오셔. 우리 장남 언제 이혼하냐고 말이야. 저번 주엔 나한테 반지도 사줬다니까? 이 정도면 거의 넘어온 거 아니야? 그나저나 나 이대로 이혼하고 네 아주버님이랑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몰라?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한테 유부녀 갖다 붙이는 시어머니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 야, 그건 네가 우리 형님을 몰라서 그래. 내세울 건 쥐뿔도 없으면서 얼마나 뻣뻣하게 구는지 있던 마음도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 단순해서 다달이 용돈 좀 쥐어주면 아마 잔소리 한번 하는 법이 없을걸? 너나 나나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까지 푼돈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하긴 너 보면 참 편하게 산다 싶기는 하다. 어쨌든 조만간 이혼 이야기 나오게 만들 테니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그 후에 나도 이혼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고. 모든 내용이 충격이었지만 용돈 좀 쥐어주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결국엔 새파랗게 질려버린 얼굴.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정말로 119를 불러야 하나 고민될 정도였죠. 이런 시모의 표정들을 시모의 친구들도 봤고 저마다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아들 바람 피우고 둘째 며느리랑 짜고 여자를 붙여줬다는 거 맞지? 어떻게 상식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뉴스감이다, 뉴스감이야. 평소에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더니 결국엔 엄마가 나서서 이혼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사람 좋게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었네.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고 시모는 차마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곁눈질로 저를 노려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았고요.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한 채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날 밤 상가녀와 행복한 여행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이미 시모에게 연락을 받은 듯 다짜고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여보, 이야기 다 들었는데 다 오해야. 일단 이 문 좀 열고 나랑 이야기부터 좀 해.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일단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 어? 무슨 이야기를 또 해. 이미 당신에 대해선 알 만큼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오해라니까. 솔직히 내가 실수한 건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나는 결국 당신뿐이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네가 깊은 관계가 아니니 믿고 기다리라고 하면 나는 네가 바람 피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나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 상간녀라 행복하게 잘 살아.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맏며느리도 대기업 다니는 여자라서. 여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듯 남편은 끝까지 좋은 남편 가면을 쓰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상간녀의 남편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복수의 마지막을 완성할 차례였죠. 저는 상간녀와 동서의 회사를, 상간녀의 남편은 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기로 미리 약속이 된 상황이었죠. 약속처럼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 상간녀와 동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때마침 상간녀와 동서가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전 그대로 돌진하며 우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곁에서 말릴 생각도 못하고 굳어있던 동서에게 뺨을 내리쳐버렸고요. 저에게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차례대로 당한 두 사람은 멍하니 저를 보다 이내 정신이 들었는지 뒤늦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한테 형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다는 이야기 듣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기라도 한 거예요? 묻긴 뭘 묻어. 하는 짓 보면 몰라? 미쳐도 아주 확 미친 게 분명한데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도 해도 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녹음 파일을 틈과 동시에 사진을 뿌려주었어요. 시댁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시 적막에 흐르던 로비는 동서와 상간녀의 목소리가 퍼짐과 동시에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이미 사진은 뿌려졌고 녹음 파일은 절반이 넘게 재생된 후였으니까요.
왜? 이제야 부끄럽니? 이제야 잘못을 했다 싶기는 해? 아니면 잘못보단 이 창피함이 우선인가? 뭐가 됐든 벌 제대로 받아. 참고로 너희가 받을 벌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니까 각도 제대로 하고. 한바탕 야무지게 뒤집어준 저는 회사를 나오며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절규가 들리는 걸 보니 상간녀의 남편도 제대로 엎어진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몸으로 움직여준 덕에 두 회사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망신은 물론이고 승진이 물 건너간 건 물론이고 심지어 퇴사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니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중에서도 남편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내에서도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추파를 던지며 다녔다는 거예요. 상간녀 남편이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엎자 한동안 침묵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고 결국 남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출장 때마다 여자가 빠진 적이 거의 없었다더군요. 게다가 그때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까지 밝혀지면서 퇴사는 물론이고 더 큰 처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둘도 없는 애처가 행세를 하더니 밖에선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그 후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온 집안이 뒤집히다시피 하니 결국 그 소식이 시동생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시동생은 자신이 듣고 본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며 조심스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모와 동서의 공모,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제 마음까지요. 끝까지 제 말을 묵묵히 듣던 시동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마지막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 대신 그리고 제 아내 대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후 동서와 시동생 사이에도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저 역시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매달렸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억지를 부렸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와 진실이 드러난 뒤였기에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의 막대한 원인을 제공했던 남편과 상간녀, 시모와 동서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 역시 제 뜻대로 받을 수 있었네요. 그 후 전 시댁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모두 이혼을 하며 엄마를 원망하는 말만 남기고 떠나갔고 전 시모의 곁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두 며느리가 여러 방면으로 부족함 없이 모셨을 텐데 괜히 쓸데없이 나서 남의 인생에 함부로 손댄 대가를 처참하게 치르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전 동서는 시동생에게 이혼을 당한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해요. 이혼을 당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사유가 워낙 경악스러웠으니까요. 거기에다 같은 추문으로 회사에서까지 잘린 딸을 달가워할 부모는 없었죠. 상간녀도 동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에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고 이혼을 당한 것까지요. 그 후로 잠적을 했다는 거 보니 제 전남편과 재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나 봅니다. 하긴 저와 이혼하며 퇴사당하고 빚더미에 앉은 남자와 재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여자 문제로 또 다른 소란이 있었다는 것이 상간녀의 귀에도 들어갔을 테니 더더욱 전남편과의 재혼은 물 건너간 이야기였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전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려 해도 가진 게 없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더군요. 남은 건 빚뿐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인데 게으른 성격 탓에
그마저도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할 정도로만 벌었으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빠짐없이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하니 친정 근처에 작은 공간을 구했어요. 그곳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봉틀로 여러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지갑이나 작은 파우치는 꾸준히 판매하며 제 용돈벌이는 했던 터라 금세 감이 돌아오더라고요. 기본적인 판매 방식도 세워져 있었고요. 그렇게 좀 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러 파우치 중 한 디자인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어느 육아 카페였는데 생리대 파우치를 찾으시던 고객님이 제가 만든 상품을 써보시곤 너무 좋다며 후기글을 써주신 것이었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에 후기글을 보고 들어온 고객님들의 주문이 이어졌고 결국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론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원단으로 만든 상품은 완판이 되곤 하는데요. 혼자 만들어내는 핸드메이드 상품이다 보니 워낙 그 수가 적어 완판이 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진이란 글자를 볼 때면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엔 한복을 알아보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싹 해서 한쪽은 공방 겸 전시 공간으로 한쪽은 촬영 및 사무 공간으로 쓸 예정인데요. 물론 사무실 한켠엔 제 침대도 두고 지낼 생각이에요. 작업을 하다 보면 오가는 시간도 아까울 때가 많아 아예 주거 공간으로도 가능한 곳으로 구하려고요. 언젠가는 일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야 할 테지만 지금은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동하는 시간마저 아껴 꿈을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진짜로 마주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뭐 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제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물론 이혼을 하고 초기에는 저 역시 온 세상이 꽃밭이진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고 세상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저를 더욱 괴롭혔죠. 왜 나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속고만 살았을까? 이런 후회와 자책 속에서 스스로를 원망하던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사랑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을 뿐이에요. 정작 잘못된 건 그 마음을 이용하고 속인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다독이며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